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약하러 나가는 날인데요. 충청도 청주 계약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선생님한테 한 100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노파심에 대해 저 성격 특성상 어떤 거냐면, 제가 며칠 전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PD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봤을 때 이 자산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직도 유효하냐? 그래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직장인의 영역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이 건너기 되게 어려워요, 결단하기가. 저도 많이 망설였었고 최소한 1년 이상 고민했었습니다. 직장인 생활을 할 때 그만두고 나온 이유 자체가 월급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억울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첫날 모아봤자 아무것도 못 사는 그 월급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월급은 안전하고 든든하고 1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고, 밖에 나오면은 리스크가 있어요. 심지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엄청 무섭고 말로 다 형언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야생, 이곳이에요. 무한 경쟁. 그러니까 대가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뭐예요? 알 수가 없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죠. 이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이 확률의 게임을 하는 이곳에서 앞으로 이 시장이 유효하냐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포함해서 저희 직원 선생님한테 이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계약하시는 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다, 플러스 P다.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잘못되면 진짜 감당을 해야 된다. 세입자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다른 걸 물어보셨는데, 이분이 투자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대표님 입장에서 이렇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은 걸 투자한 것 중에 마이너스가 난 물건의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생각보다 영리하죠. 왜냐면 이분이 봤을 땐 시장 구조가 2015년 이후로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 될 때 자유롭게 많이 하고, 공급을 하면 안 되는데 커트하는 게 안 되고, 공급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왕창 지어버리거나 공공주택을 지어버리고, 진짜 공급이 필요한 곳은 사람들이 싫다니까 못해요. 예를 들어 서울 보세요. 서울 공급 부족하다고 시그널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못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둔촌주공은 멈춰 세웠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 논리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다 정치인 거예요. 정치. 막 사람들이 주택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싫어하면은 그때 가서 허둥지둥 뭘 하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방시장에 이 작은 부동산들이 과거 몇 년도에 상승했는지 아세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약간 어떤 이성을 잃은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도 분명히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면 과거를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허가는 3, 4년 전에 나거든요. 3, 4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지방에 이 작은 아파트가 올랐다면, 예를 들어서 한 2007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인허가를 그때 안 했으니까 공급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건데, 2010년도부터 올랐으면 그 전에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했으니까 2009년도부터 공급이 부족했다고 예를 들면 2006년도부터 문제인 거죠. 2006년도면 2004년도에 한 해 쉬고 2005년도 이후부터 서울 외곽, 노도광이랑 인천까지 오르는 그 시절이에요. 자, 그때 2000년도 초반부터 2008년도까지 미친듯이 서울 아파트가 달린 그때 정부에서 전국의 아파트를 편하게 짓게 해줬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벌레 잡듯이 규제 갖다가 공급을 못하게 했을까요? 당연히 못하게 했죠. 정치로 하는 건데. 건설업자,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하고 때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건설을 합니까? 지방에 건설하는 건설사가 강력하겠어요? 서울에 건설하는 건설사가 강력하겠어요? 지방 애들이 더 약한데 전국을 다 때려 잡으니 이게 공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다 고이다, 물론 투기꾼들도 껴들었습니다. 하다가 2010년도에 전국이 빵 터지면서 2010, 11, 12, 14년 동안 유동성장이 펼쳐지면서 전국의 작은 아파트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말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시장까지 올 거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그래서 그런 시장이 이미 펼쳐졌고, 지금도 가보면은 공급이랑 수요가 안 맞아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단지가 존재합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집을 사면 안 되는 나라,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게 범죄인 나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권도 안 나오고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으로 불혜택을 봐야 되는 나라. 집을 사서 세입자를 놓으면은 모든 걸 책임지고 세금까지 내지만 정작 페널티밖에 없는 나라. 이런 곳이에요 지금. 누가 집을 삽니까? 근데 집은 필요하니까 전세는 들어가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버리든가 역전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이런 시장에서 기본적인 수요, 전세값만 보면 알 수 있겠죠. 기본적인 일정 이상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었을 때 내가 좋은 매매권을 찾아서 미리 사놨을 때 과연 결과가 어땠느냐?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서울 생각해 보세요. 서울 옛날에 서울에 약간만 외곽으로 가면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3천에서 5천 사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좋은 입지가도 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0억, 15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기도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경기도권은 여러분이 말도 안 된다고 느낄 만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1기 신도시 막 정말 좋은 지역들 있죠. 2천만 원, 아니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집을 못 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장의 연속성을 느끼면서 지방에 갔는데 굉장히 좋은 매물이 있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거나 역전이 됐는데 전세가가 앞으로 내려가기에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몰라요. 왜냐면 이런 시장을 올리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가가 못 버텨서 전세가 말종이 돼가지고 멸수가 돼서 전세가 대신 매매로 옮겨 타면서 억지로 올라가든 아니면 외부에서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유동성장이 펼쳐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지금 투기꾼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일단 12.4% 세금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해보시면 살인적이거든요. 그럼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전세가 그 정도로 부족할까?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게 여기 이 지역에 전세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서울에서 보시잖아요. 이 전세가 너무 불리해지고 힘들면은 월세로 도망가든 빌라로 도망가든 오피스텔로 도망가든 인근 지역으로 도망가든 어디로든 간단 말이에요. 사실 잘 찾아보면은 영국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집을 못 구하면 어디서 사냐면 배에서 살아요. 그 강 주변에 배에서 살아요. 미국도 트레일러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방법을 어디까지 찾을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뭔가 어떤 시스템의 부작용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끝까지 추적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가는 이곳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미리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시장에서 전세가를 수급의 주춧돌로 봤을 때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뭔가 강력하게 하락할 요소는 찾기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분석과 추측이고 데이터일 뿐이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투자의 시장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도 그때도 20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저는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있는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위험해요. 위험한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예요.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원래 위험해요. 이렇게 유동성장이란 곳은 더 위험해요. 그런데 그 안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져갔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돈으로 자산을 마련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이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관심을 끈 건지 어딘가 남아있는 건지는 저는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 공부를 해보고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일반 영상에서 논하기엔 너무나 예민하고 위험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어쨌건 저희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분 결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무조건 플러스가 날 거란 뜻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수많은 마이너스를 봤지만 어쨌건 지금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 할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방송을 봐도 무조건 하면 무조건 벌 수 있다?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 리스크를 다 제거한 투자, 무조건 이기는 투자, 원금을 지키는 투자, 원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잃지 마라. 거짓말이라고요. 해보세요. 할 수 있나?
그 본인도 못해요. 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해칭을 하거나 리스크를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과거의 데이터, 과거 누군가의 경험, 그리고 나의 지금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축적을 해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오늘 하러 가기 전에 요걸 남겨서 나중에 저희 직장 이 선생님이 혹시나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다시 보여드리고자 남깁니다. 이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